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지금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 위로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혈관계가 갑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3세계의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진즉부터 그랬고 레바논도 몇 년 전부터 외환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외환위기가 진행이 되면 제일 지금 그 타격을 심하게 받을 1차적으로 받을 나라는 네, 행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을 쓰신 최용식 저자님이시자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제가 이 책을 주말 동안에 다 또 정독했는데 너무 감사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로서도 사실 작년부터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그리고 증시 폭락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뤄줬던 뭐 책이나 리포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너무 이에 대한 공부가 갈망스러운데 딱 마땅히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이런 또 책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히 받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경제 위기는 또 왜 발생하는 것이며 그 구조적인 이유와 그리고 그 과정에 따른 그 결말을 또 한눈에 또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히 소장님 모신 만큼 제가 또 책을 읽고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사태가 어느 사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낱낱이 파헤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사실 많은 분들은 이제 노무현 전 정권의 경제교사,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또 전문가 이런 식으로 또 칭송을 받고 계신데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분한 말씀이시네요. 저는 제아에서 경제학 공부한 경제학자예요. 이렇게 박사학위도 나이 70에 겨우 경제 병리학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좀 늦깎이죠.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이런 데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좀 새삼스럽고, 제가 사실 이런 서재에만 박혀서 소통이 별로 없어요. 또, 제아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소통 부재가 저한테는 진짜 아쉬움으로 자꾸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학자들의 견해도 좀 듣고, 제가 연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는지 혹은 더 나은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소통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는 엄청 반갑습니다. 저로서도 그런 이제 제야에 계셨던 귀중한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또 대중들에게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려주신다라는 이런 시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그래도 많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또 공부하셨던 내용 또 같이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책을 보다가 하나 또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소장님께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오로지 경제학을 연구하는 것이 하늘이 내게 부여한 소임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시게 됐는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그게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가격 이론 하면 그 전제 조건, 완전한 경쟁, 또 완벽한 정보, 신속한 균형, 이런 전제 조건에 가장 가까운 시장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격 이론은 그만큼 현실성이 없어요. 소득 이론은 오히려 위험해요. 소득이 이론대로 경제정책을 펼치면 금방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통화금융이론, 국제개혁이론, 이런 이론들도 그 해당 현상을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해요. 특히 이자율의 변동, 또 환율의 변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력해요. 그게 현 경제학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걸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20세기 내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그 과학적인 기초인 그 자본주의의 주류경제학, 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 이게 지나치게 치열하게 대립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메카시즘 선풍이 불 정도로 뭐 극단적인 대립을 했잖아요. 냉전 체제라고 알려진 그런 그 아주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은 또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느 것이 논리적으로 치밀한가, 수학적으로 완벽한가 이런 데에만 그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 과학적인 순수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현실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그 실용성이 거의 없는 학문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해서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따져봤더니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이론으로부터 그 과정에 그 현재 이론까지 발전한 과정에 모든 이론들을 다 그 섭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역추적해서 찾아가 봤더니 결국은 이제 아담 스미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가격을 시장 가격에서 자연 가격을 분리해내요. 네. 그 자연 가격은 노동 가치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분화를 일으키거든요. 이제 물론 아담 스미스가 이걸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가치 역설이라고 경제학설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다이아몬드처럼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은 가격이 비싸고 공기와 물처럼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재화는 시장에서 가격이 없고 이런 현상을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 가치가 투입된 재화만 가치를 갖는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제 노동 가치가 자연 가격을 지배하고 이 자연 가격에 시장 가격이 따라간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시장 기능이죠. 이걸 추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동 가치가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파 혹은 주류 경제학파로 또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념이 이제 나눠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게 20세기 내내 치열한 사활을 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거기서부터 경제학은 쓸모없는 학문이 되어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그런 이제 수많은 연구 끝에 제 소장님께서 결론을 도출하신 게 경제 병리학 이걸 또 개척하셨잖아요. 경제 병리학이 좀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시나요? 이 경제 병리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 같은 그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구축해 놓은 걸 얘기해요. 근데 그 일반 원리라는 것은 또 사례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임상 사례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사실은 임상 사례로부터 경제 병리학이 도출됐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경제를 봤더니 병적 현상이 있더라. 그 병적인 현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내더라는 그 과정을 도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사례는 엄청 중요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좋은 의사는 임상 수련을 단연간 겪은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혹은 경제 정책 당국자들도 이 임상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경제 전문가, 좋은 훌륭한 경제학자 그리고 이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갈 이제 경제 그 정책 당국자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 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게 IMF 사태를 예측하셨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찾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소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또 해보면 인상도 굉장히 선하시고 이렇게 막 비관론자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경고성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뭐 때문에 그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좀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좀 궁금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쳐요. 왜 그러냐면 통화라는 것은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통화량은 신용 승수배만큼 늘어나기도 하지만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들기도 해요. 통화의 변동성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신용 승수배의 2배에 달하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렇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 금융위기는 또 그 광기, 패닉, 그리고 붕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사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찰스 킨들버거가 똑같은 제목의 책에서 명백하게 규명해 놨어요. 광기가 일어나는 것은 주로 우리가 겪었듯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재산형 재화잖아요. 네. 이 재산형 재화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축이 이루어져야 수요가 비로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축적되고 있는 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저축이 좀 충분히 이제 축적이 되면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해요. 일반 물가는 훨씬 빠르게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럼 따라잡기 위해서 빠르게 상승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2, 3년 더 저축해야 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예를 들면 주택을 지금 사요.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2, 3년 더 저축해봐야 그 가격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빚을 내서라도 산다고요. 이게 말하자면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온 거예요.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서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급등해요. 그 순간에 이제 투기의 광풍이 부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킨들버거가 얘기한 광기예요. 광기는 그렇게 해서 벌어져요. 근데 이 광기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오잖아요. 수요가 공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급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급하게 빠진 것도 그 이유예요.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펼쳐서 수요 살리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그 백약이 뭐예요? 수요가 공동화되는데 누가 사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그 패닉이에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영끌족들 다 망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가격은 더 빠르게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광기는 이 패닉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까 재산형 재화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통화의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통화의 기본적 기능은 이제 하나는 거래 수단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잖아요. 그럼 뭐 저축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경제체 내의 유동성이 갑자기 위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유동성이 위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하는데 그 신용 창조가 역과정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붕괴는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또 붕괴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 질병으로
발전한다. 이게 이제 경제 병리학에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시장의 흐름은 한 차례 광기 이후에 패닉, 그 다음에 붕괴를 향해 가는 과정인 건가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심지어는 정책 당국자들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금융위기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본원통화의 0.07%, 광의 유동성의 0.003%, 아주 미미한 규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다른 산업계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터지기 직전에 우리 경제는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해서 금융위기가 진행했다는 사실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2분기가 각각 2.6, 3.0%를 기록했어요. 근데 3, 4분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갑자기 1.3%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이거는 연율로 환산한 성장률이에요. 이 한국은행은 자꾸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 이게 연율로 환산해서 발표합니다. 그 마이너스 1.5% 성장했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장률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줄었으니까 생산이 줄었잖아요. 생산 줄면 소득 줄잖아요. 소득 줄면 소비 줄잖아요. 소비 줄면 다시 생산 줄잖아요.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악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1, 4분기는 마이너스 한 3% 성장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왜 신용 파괴 원리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다 처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추적에 가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거기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 두 가지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지금 1.25%, 당시는 1% 이상 높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저축들 더 많은 이자 준다면 미국으로 가죠. 국내 저축 당연히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 국내 금융자본들 어떻게 해요? 국내에 있으면 환차손 생기니까 환차익 생기는 대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국내 저축과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아직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그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지금 정부는 지금 환율 1,300원대, 오늘 지금 1,300원 다시 조금 빠졌다가 올라간다 그랬을 텐데 1,300원에다 맞춰서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거 미친 짓이에요. 미국의 강달러 고금리 정책은 사실은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의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호조를 보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이 2.1%를 기록해요. 놀라운 성적이에요, 이거는. 그 피해를, 그러니까 미국의 강달러 정책, 고금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인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4, 4분기에 마이너스 1.5% 성장했는데 미국은 당시에 원래는 2.9%라는데 0.2 낮췄어요. 그래서 2.7%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 국부를 빨아들여서 그 성장을 기록한 거라고요. 좀 극단적인 말씀인데 그렇다고요. 이런 사실을 좀 우리 국민도, 우리 정책 당국도, 경제 전문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정책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미국의 강달러 정책, 이제 말씀하셨던 뭐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이게 탈세계화 시대로 인해서 계속 더 심해만 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중국을 또 말로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하는 미국의 IRA 법안, 반도체 법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를 자임하려면 경제사를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과 이론은 이게 맞는 경우도 많지만 틀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인간이 구축한 이론이 어떻게 현실을 모두 다 대변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만큼 중요한 게 경제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 현실을 경제사에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의 그 IRA법 참 그 이름 잘 지었어요. 인플레 규제법 비슷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건 전기자동차 규제법이잖아요. 또 반도체법,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다 빼앗아가겠다는 그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이 과거에 미국에서 펼쳐졌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제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돼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국제수지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당시에 미국 달러는 금과 이게 그 페그가 돼 있었는데, 고정이 돼 있었는데, 온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38달러 넘어가고 40달러 가게 되니까, 미국 중앙은행으로 그 달러를 가져와서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미국의 금 보유가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1971년도에 달러 태환 금지를 포고령으로 대통령이 내려요. 그래도 경제 상황은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국제수지는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일들이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 극단적인 그 규제를 가해요. MFA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섬유와 의류에 대한 다자간 협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협정을 주요 국가들과 맺으면서 제품별로 쿼타를 다 설정해서 그 수입을 규제해요. 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당시에 이제 미국은 섬유 산업이 주축 산업 중 하나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뭐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이것도 미국의 주축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도 지금 독일과 일본 회사들에 의해서 점점 점령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수출 규제, 그러니까 자율 규제라는 미명의 수출 규제를 시켜요. 이게 독일과 일본만 그랬냐? 그때 또 막 또 그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막 떠오르는 그 국가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이제 4개 나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데, 이 나라들이 미국의 섬유산업, 의류산업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철강 기업들도 거의 뭐 도산 위기까지 다 몰아가요. 독일과 일본에만 이제 규제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아시아 4마리 용을 비롯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서 또 수출 자유규제를 시켜요. 그 뒤에 또 자동차까지 또 수출 자유규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정도로 강하게 그 규제를 했으면 미국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미국 기업들이 보호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와 보조금 등등으로 기업들 상황 절대로 호전시킬 수 없어요. 국가 경제 상황 개선시킬 수 절대 없어요. 이거는 세계사의 공통적인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76년대 카터 정권이 들어서요. 카터 정권에서 과거의 정권을 다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가 경제 전체를
국제 경쟁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그동안의 규제 전부 다 철폐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을 시키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제2차 석유 파동이 1978년 말에 터지면서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니까 카터 정권이 바뀌어요. 레이건 정권이 1980년에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건 정권은 카터 정권을 봤잖아요. 네. 카터 정권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개선시키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정권은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 이 정책을 내세워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그 정책을 내세워서 더 기업들을 국제 경쟁에 더 막 계속해서 밀어 넣어요. 완전 채찍질을. 규제 완화까지 해놓으니까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독일,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밀리기만 했던 이 나라들이 규제까지 다 없애고 개방화하고 또 민영화하고 그래 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망할 지경에 가잖아요.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지 않게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사적인 노력을 벌려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 뒤처지기만 했다가 다시 그 나라들을 앞서게 돼요. 이 역사를 좀 우리 그 경제정책 당국자로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이 내세우는 그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성공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보조금 받지 마라. 준다 그래도 받지 마라. 보조금으로 기업 경쟁력 살아난 경우가 없다. 보조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 준다 그래도 받지 말고, 그리고 미국에 기왕에 설립하기로 했던 그 공장들은 그냥 범용 제품 생산하고, 그리고 기밀 누출이 우려되는 그 첨단 제품들은 다 한국에서 생산을 해라. 한국에다 생산시설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쾌하고 불편하고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2, 3년만 견디면 미국은 그 정책 폐기해야 돼요. 폐기되면 다시 기회가 오잖아요. 그것만 좀 참으면 돼요.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미국의 IRA를 따라서 유럽도 CRM이라고 해가지고 또 자국의 이 보호, 또 보조금 지원 이런 정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 흐름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는 더 옥죄는 게 현재 시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찾아올 기회를 맞이하는 방향일 수가 있겠네요. 세상에는 그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 있어요. 대부분 쉬운 길이에요. 규제도 쉽잖아요. 정부 법령 하나 공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공의 길은 거의 유일하고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다 그 길을 걷잖아요. 이미 실패가 확실히 드러난 정책들은 무조건 폐기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정책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정책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현재 상황에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산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모든 산업의 새로운 쌀, 이거는 이제 반도체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수송을 거의 다 그 맡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배터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도체와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그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두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메모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3나노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잖아요. TSMC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는 부피가 작아요. 이게 국내 생산을 해도 수성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생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배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무게의 3분의 1 혹은 이제 장차 더 경량화되면 이제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 차체가 경량화되면. 근데 3분의 1 정도의 무게예요. 엄청 무겁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해외에다 공장 지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공급하는 게 유리해요. 이제 다만 이제 또 양극재, 음극재처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부품 소재들은 또 그거는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미묘한 어떤 성분 차이 혹은 어떤 생산 라인 차이 이거에 의해서 생산성이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소재 생산만큼은 외국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딱 지켜야죠. 우리나라 미래를 먹여 살릴 산업들이에요. 나는 이 두 산업 외에 또 이제 하나 산업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도 좀 외면하고 있는데 참 정책 당국한테 얘기 안 해야 돼 이거는. 근데 뭐 얘기하자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기계류 및 수송 기계가 30%가 넘어요. 일반 기계 수송 기계가 우리 수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기술력에서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산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지금 최고예요. 그래서 이 세계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고 우리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소득이 성장을 하잖아요. 2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고 3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고 5만 달러 견뎌낼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려면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산업은 버려야 돼요. 지금 버리고 지나가야 돼요. 과거에 봉천동 가면 반지하 빌딩에 봉제 공장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 10,000달러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소득.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지금 4천, 5천 갔다가 32,000원으로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3만 달러가 4만 달러, 5만 달러 가려면 아까 세계 산업이 주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믿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경제정책 당국만 세계에서 가장 최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이 강달러 고금리 정책을 지난 상반기까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과로 하반기에도 재미를 좀 봤는데 그 다음에 이 고금리 강달러는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달러 가치 높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금리 높일 수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가 약간 이상해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미국이 국채를 과감하게 풀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달러 가치 다시 올리려고 유동성을 흡수하는구나. 이제 이런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단을 하고 제가 여러 나라들 환율 변동을 봤어요. 2월 하순 한 15일 동안을 봤는데 지금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비교적 잘 나가는 나라들 그때 달러 가치가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4개 나라 지금 안정적이고 성장 잘하고 있는 나라 대만 또 어디에 말레이시아 또 싱가포르 홍콩 거기에 필리핀까지 오히려 자국 가치가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들 정책 당국도 그런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정책 당국 왜 그런 판단할 능력이 없냐는 얘기죠. 미국이 강달러 정책 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달러 정책, 그러니까 강원화 정책을 펼쳐야죠. 환율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죠. 지금 우리 정책 당국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거 망상이에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외국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아달라고 요구해요. 우리 수출업체 다 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은 원화로 생산하지만 달러로 수출해요. 그 달러로 환산하면 수출 물량 같아도 수출 금액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이런 게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기업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해요. 환율 상승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수출 가격 낮춰줘요.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율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물가 불안이 와요.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 5% 넘어가는데 석유 가격 오르고 자원 가격 오르고 그런 것들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환율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수출용 빼고 우리나라에서 정유에서 파는 그 수출용 빼고 내수용만 따지면 전체 수입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수입 중에서 5%밖에 안 되는 석유 가격이 폭등했다고 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급상승하니까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불안해진 거예요. 물가가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하강해요. 환율 상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 망상이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기업은 위험한 투자 안 해요. 시설 투자에서 공급 과잉이 이렇게 일어나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 위험한 걸 왜 해요? 환율 상승시켜서 이익이 보장되는데 왜 기술 개발에 피땀 흘려요? 그것도 소홀히 한다고요. 환율 상승하면 수출은 무조건 줄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줄어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늘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사례를만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이 절상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 다 망한다고, 수출 기업들 다 망한다고 아우성이었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수출 기업은 2001년 말에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그동안에 임금 올랐지, 원부자재 가격 올랐지.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잖아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 이걸로도 안 돼.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또 신제품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 들여와야 돼요. 생산성 높은 시설재 새로 들여와서 구축해야 돼요. 이게 피나는 노력이지만 이런 노력을 기업은 기울여요. 그런 결사적인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을 키워줘요. 2001년 말부터 2006년 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해서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쯤에는 한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가요. 당시에 환율이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경쟁력을 그만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그렇게 대규모 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 이 얘기는 기재부 관료들 중에서 이 얘기 저한테 몇 번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한때 근무했었거든요. 제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5%는 넘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도 그렇게 양호하지만 미래는 훨씬 더 양호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예, 또 배터리, 또 일반 기계류.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10년, 20년 먹여 살릴 산업인데
이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번 위기만 벗어나면 성장률 6% 이상 기록해야 돼요.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제발 환율에 장난만 안 치면. 지금 계속 환율에 장난치고 있어요. 1,300원 맞추려고 어제만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는 것을 제3세계에나 있을 일이라 해서 극단적으로 혐오를 해요. 실제로 환율은 국가의 명분을 좌우해요.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한 번이라도 쥐었던 나라들, 그 패권에 거의 가까이게 갔던 나라들을 제가 좀 한동안 열심히 연구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나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려요. 경제 패권을 쥐고 있고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해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순간 그 나라는 세계 경제 패권에서 멀어져요. 그렇죠. 어느 나라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외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다, 그만큼 성장력이 크다, 그만큼 경쟁력이 크다, 그만큼 지속력이 크다고 봐줘야 돼. 국가의 명분을 좌우하잖아요, 환율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환율은 일반 통화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번 변동성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우리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면 저거 900원 떨어질지 800원 떨어질지 몰라요. 그것도 1년 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의 시간 이동이 일어나면 바로 800원, 7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책무는 한국은행에 있고 또 그 최종 책임은 기재부 국제경제국에 있어요. 사실은 국제경제국이 모두 다 결정해요. 그 환율 정책을 아웃라인을 결정해놓고 한국은행이 실행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사실 고환율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굽히려고 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더 올리려고 할 텐데 그러면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계속 벌어져서 환율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가뜩이나 이제 소장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광기에 이은 이제 패닉, 그 다음에 이제 붕괴로 갈 때 있어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주식시장에도 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야, 이러면 한순간에 정말 세계 경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죠. 경제가 비교적 세력이 강하고 튼튼한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저축, 국내 그 금융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3세계의 중심으로 외환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진즉부터 그랬고 레바논도 몇 년 전부터 외환위기에 빠져 있지만 그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외환위기가 진행이 되면 제일 지금 그 타격을 심하게 받을라, 1차적으로 받을라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렇겠네요. 1대1로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그 1조 7천억 달러가 부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민은행은 그래도 이제 무자본 중앙은행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상업은행들 그 감당 못해요.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몰락했잖아요. 네. 이미 2019년도에 KBS에서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방영했을 정도로 중국은 그때 이미 부동산 시장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진행됐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거대한 댐을 만들어서 저장해두고 있어요. 그 금융위기라는 물을. 근데 지금은 그 1대1로 사업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부실화된 자산이 1조 7천억 달러가
그 홍수를 이게 덮쳐지면서 지금 댐이 넘치고 있어요. 그 댐 언젠가 금방 무너진다고요. 그뿐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몰락하고 나니까 지방 정부들 재정난에 처해 있잖아요.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 금융공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올해 마이너스 5% 초반대 성장한다고 봐요. 아주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예? 물론 통계 조작이 없어야 이제 그 실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중국은 통계 조작 심하게 하니까 작년에 4, 4분기 전력 소비가 마이너스인데 성장률은 플러스로 발표됐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의 전문가가 한 얘기인데, 이 생산이 줄면 당연히 전력 소비량이 줄고, 전력 소비량이 줄었다는 건 생산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성장한 걸로 나타났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성장으로 발표하잖아요. 심지어는 리커창 전 총리네, 이제. 리커창 전 총리까지도 중국의 통계 지표는 믿을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만 이렇게 어렵겠냐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미국을 다시 되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계 대공황 때. 좀 가까운 사례로 1980년대 초. 1980년도에 미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되니까 금리를 스태그플레이션 해소한다면서 그 기준금리를 21%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가 외환위기 그냥 범람을 해요. 외환위기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그때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고 심각하게 겪어요. 근데 미국만 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1981년도에 실제로 2.5% 성장을 해요. 81년도에.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근데 82년도에 미국은 마이너스 2%대 성장을 해요. 1년 만에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계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게 홀리 스무트 관세법이거든요. 국내 산업과 국내 고용을 보호한다고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 쌓았어요. 관세 엄청 높이고 직접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내 산업이 보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그 back on my neighbor policy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대공황을 10년 이상 장기화시켰고 경기 하강의 속도를 더 깊이 했다. 실업률이 한때 28%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은 절대 펼치면 안 된다고요. 그 경험을 한 미국이 왜 또 그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지 이미 대공황 때 1980년대 초에 겪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좀 답답해요. 거기도 강달러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그 물가 불안 때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 숨겨진 의도가 드러났던 게 언제냐면 올해 연초에 미국 물가가 잠시 안정 추세로 간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그때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 물가더래요. 내가 그동안에는 물가 얘기를 하다가 일반 물가를 얘기하다 서비스 물가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거짓 명분을 내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2021년도에 경상수지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6%예요. 이건 전년도 2.9%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경상수지 적자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달러가 해외 시장에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선을 피우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은 미국을 이탈해요.
그럼 미국 내의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 그걸로 인해서 강달러 정책이 나타나게 됐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겠냐는 얘기지. 일시적으로는 되겠지. 수입을 극단적으로 좀 규제하고 있으니까. IRA, 반도체법이니 뭐 이런 법들을 통해서 지금 규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그런 이유 때문에 더 강화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강달러 정책? 그 미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경상수지는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미국은 지금 당장 닥친 금융위기를 먼저 벗어나고 봐야겠다. 이런 그 작정으로 지금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중국발일지 인도발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지금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물 위로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급속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혈관계가 갑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에서 피가 10%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 유동성이 그만큼 줄어들면 이거는 사망 아니면 중병이죠. 이제 중병으로 간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제 트리거가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큰일이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 전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바로 인도네시아로 전념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전념되고 바로 일본에 타격을 입히고 그럼 세계적으로 전념되고 있을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IMF와 함께 구제금융을 해줬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 받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도움으로 미국 내 주요 세계적인 은행들 거기에서 구제금융 또 추가로 받았잖아요. 또 다른 나라들에 또 구제금융도 받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589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기로 내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제 채워졌단 말이에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근간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위기가 불과 1년 만에 해소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그 98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또 디폴트에 빠지고 뭐 그러면서 또 미국 LTCM이 이제 도산하고 그러면서 조금 그 후과가 있었지만 좌우간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에 큰 타격 없이 벗어났어요. 2008년도 말에 리먼 브러스가 9월 달에 도산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됐어요. 특히 미국 중심으로. 금방 세계에 점령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G20 회의를 소집하잖아요. 정부 수반, 재무부 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두 모아놓고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협조해서 이 금융위기를 벗어나자.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전반이 파국을 맞을 거다.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모범으로 보여요. 미국의 본원 통화를 그러니까 2008년 말에 2배로 늘려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린다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또 대폭 낮춰요. 그래서 0.2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2009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 4% 갈 줄 알았는데 플러스 0.8%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 적절한 정책의 시급한 집행, 이게 진짜 알맹이다. 내가 배워야 될 진짜 알맹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더라도 국제 공조 체제가 굳어져 있어서 또 적절한 정책이 시급히 펼쳐지면 그 타격을 최소화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앞장서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데 어느 나라가 협조를 하겠어요? 다른 나라는 다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혼자 잘 나가는데 다른 나라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스스로 지금 국제 공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 세계 경제의 리더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러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환율을 좀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이런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훔치고 달짝도 못해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금리를 미국보다 1%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율을 지금 당장 지난해 초 수준으로 1,100원 수로 낮춰서 매년 50원 정도씩 낮춰가면 국제금융자본들 환차익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그럼 우리 금융자본들 해외로 이탈했던 거 다시 돌아오고 국제금융자본들 돌아오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안 돼서 답답한 상황이고 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선물 같은 경우에 매도 치면 되잖아요. 매도 치면 되는데 이건 레버리지가 그 미니멈 20배잖아요. 뭐 반복 투자를 통해서는 이게 400배까지도 늘릴 수 있잖아요. 엄청 위험해요. 환율 1원만 왔다 갔다 해도 옛날 키코 사건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환율이 어디로 널뛰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선물 매도 쳤다가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금방 전 재산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고, 되도록이면 현금은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 대신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거 팔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 팔잖아요. 현금 손에 쥐잖아요. 흐지부지 다 써요. 부동산 팔잖아요. 그러면 남은 돈 흐지부지 다 사라져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을 거예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어도 버티잖아요. 그럼 한 6, 7년 지나면 회복돼요. 그 원금 회복된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참고 또 참아야 될 때지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투자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좀 이렇게 신중을 가야 된다라는 자세를 또 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우선 씨 이제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디 이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좀 새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위기나 파국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이 돼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죠. 타격을 입은 다음에요. 난로를 만졌을 때 금방 뜨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경제 위기나 경기 변동 이런 것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대부분의 경우에 1년 후에야 겨우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물론 촉이 있는 사람도 일찍 뻗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그 사람들은 엄청 존경하는데, 근데 이런 위기나 파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한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느리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가 지수가 2,500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을 그동안에 한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멀리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은 꺼질 거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1989년 4월 달에 우리 주가 지수가 1000을 넘겼어요. 1004를 기록했어요. 당시에 미국 그 다우 지수는 2500 위에서 놀았어요. 3000 밑에서. 약 한 2.7, 8배 정도 네. 됐었어요. 다우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가 지수 2500 밑이에요. 2400대에서 놀고 있어요. 미국은 33,000대에서 놀고 있어요. 미국은 36,000까지 했다가 한 3,000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게 더 많이 떨어졌죠. 우리도 이제 한 3,300대에서 지금 2,400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한데 뭐 어떻게 그 주식 매수가 일어나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가 지수는 꺼질 거품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2,400을 버티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만 잘 벗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경제를 선도해갈 세계 3대 산업이 우리 경제를 좀 성장을 많이 시켜주면 어쩌면 지금까지 잃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기회가 2, 3년 내에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의 시장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우리나라 부동산 그 투기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최소한도 해방 이후는 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 통계 부분을 보시면 주요 경제 지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표가 한 4, 50개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통계 지표만 유심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면 경기 변동, 기타 환율 변동, 주가 변동 뭐 이런 것 등등을 대충 가늠할 수 있어요.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어느 것인가 이상하고 그리고 아주 큰 변동을 보이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그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 주요 지표니까. 최근에는 환율이 가장 이상하고 가장 큰 변동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셨으면 틀림없었다는 얘기예요. 환율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올랐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급격하게 변동했잖아요. 1,100원에서 1,300원, 1,460원까지 한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면 이게 국내 경제를 좌지우지해가면서 지 맘대로 어디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제 지표 중에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표들은 반응의 속도와 반응의 민감성이 서로 교차해요. 제가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요는 경기 변동에 대단히 민감해요. 대신 속도는 느려요. 그에 반해서 공급은 경기 변동에 둔감해요. 그러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이게 경기 변동을 일으켜요. 이 상관관계가. 예를 들어서 경기가 하강한다. 그러면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둔감하지만 공급이 그에 뒤따라가면서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공급이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수요가 빠지는 것보다 공급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이건 공급자 시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격이 오르고.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급증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자가 찾아오잖아요, 공급자한테. 그러면 판촉 비용 필요 없잖아요. 또 수송 비용 필요 없잖아요. 또 재고 비용 필요 없잖아요. 등등. 생산비가 대폭 감축돼요. 그러면서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이익이 크게 늘어나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이 늘고 있으니까 다시 공급 늘리죠. 더 많이 생산해야 더 많은 이익을 벌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고용을 하고 추가로 시설 투자를 해요.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상승해요. 경기가 하강했다가 상승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다만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관관계에만 이런 그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변수들에도 상관관계를 맺는 것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과 경상수지 혹은 수출 뭐 이런 상관관계 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유심히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관관계도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가 가격이론, 소득이론, 통화금융이론, 또 국제교역이론 기본적인 상식은 좀 갖추고 있어야 경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다만 좀 그 안타까운 것은 현재 경제학이 현실에서 너무 무능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원리는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공부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병력은 특별히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워낙 치명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제 병리학의 그 일반 원리, 임상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꾸 강조해 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걸 좀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손해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오히려 이익을 남길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책을 통해서 또 최근에 생각을 좀 많이 정립한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책 살짝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내고 비난을 엄청 받았어요. 왜요?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따라가요. 이제 경제 전문 용어로는 그래요. 자기 실현성이 높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면 좋아지고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나빠진단 말이에요. 당신이 앞장서서 나빠진다고 하면 경제 진짜 나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로 제가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심리적인 변수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경제 병리적인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심리적인 호전 이거 가지고 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너무 비관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아무리 비관적이더라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낙관주의자라는 얘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낙관주의자예요. 이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진짜 비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거나 이 책에 나와 있듯이 금방 벌어질 것은 아니에요. 서서히 벌어지지만 한 1년에 걸쳐서 벌어지겠지만 지금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너무 비관적인 그 말씀으로 누를 꼈었다면 아닙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이 상황에 잘 대처하셔서 좀 윤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물론 이제 앞을 보면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뒤를 살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또 최근에 그 사례들을 그리고 과거의 또 사례를 기반으로 잘 풀어주신 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위기를 알아야 그 뒤에 찾아올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시죠. 그럼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발판 삼아 기회로 또 발돋움하길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위기를 명확하게 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소장님과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